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00일 대한민국 보고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진영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경향, 그리고 우리의 복합적인 주권이 약화되고 해체되는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보 주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산 주한미군 기지 압수수색 논란이 있었죠. 7월 21일에 내란특별검사팀이 오산 공군기지 한미 공동사용구역 내에 한국군 통제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0월 3일에 사전 협의 없이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접수했습니다.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죠. 오죽하면 항의 서한을 접수했겠습니까? 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위 소파협정이죠. 그리고 관련 양해각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군 당국, 특검 관계자는 한국군 통제구역을 대상으로 자신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거다라고 했지만, 자, 우리 미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맹군의 기지 내에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그러면 충분한 사전 협의 내역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맹과 관련된 우리 일종의 복합주권이죠. 동맹주권이 위협받는 구조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대북정책, 국가정체성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축사, 또 9월 24일 유엔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발언합니까? 흡수통일은 없다.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대북 확성기 중단, 철거 이런 조치를 또 합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이런 것을 실행해요. 자, 9월 25일에 급기야 통일부 장관은 실사격 훈련을 중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에서 만일 군인으로 갔는데 실사격 훈련조차 안 해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사격 훈련도 안 해보고 나중에 사격할 수 있다? 굉장히 참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자, 10월 19일에 정부는 48년 여수순천 소위 반란이죠. 여수순천 사건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어 명령을 거부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SNS로 게시했어요. 자, 여순 반란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 수립 초기에 군대에 잠입한 좌익 세력, 공산 세력에 의해서 주도된 군사 반란이었다. 다 밝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군은 무장 봉기를 진압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도 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아예 이 본질의 성격 자체를, 자, 우리 4.3으로 인해서 단독정부 수립 반대 그러면서 지금 정부 반대잖아요. 건국 반대죠. 그걸 위해서 지금 충원 군사력이 필요해서, 군대가 필요해서 지금 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데 거기서 우리는 출동 거부다. 그렇게 되면 군대가 유지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순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남로당 공산 세력이 군에 얼마나 많이 잠입해 있었는가가 밝혀지고 그랬었죠. 자, 실제 다 일어난 일이고 역사적으로 다 연구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어. 이건 정말 당을 떠나서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걸 SNS에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발적인 일이 아니겠죠. 의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겠죠. 그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한 칸 더 나갔죠, 이제. 에너지
산업 주권 관련해서 공급망 이슈와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8월에 우리 원전 관련해서 신한울 2호기 재가동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인하 계획이 없다. 그럼 이게 어떤 사인을 주나 하면요. 친원전 그걸 계속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정책이면 발전 원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발전 원가는 뭐 인하 계획은 없다 이래 되면 이거는 좀 일시적으로 신용을 하고 앞으로 확고하게 그 친원전적인 거로 그건 아닌가 보다 이런 사인을 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정부 시절에 탈원전 이게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깨버렸죠. 정말 우리 최강으로 치닫고 있던 원전 인프라를 붕괴 직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죽이지 않는 신용 정도만 기조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프라 투자나 인재 양성, 원전 수주 확대 이런 것은 뭐 뚜렷한 전환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원전 생태계 회복, 미래 경쟁력 확보 이런 면에서는 전략적 비전이 부재하다 이런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선진변협 황재원 변호사님 이제 원자력 전문가시죠. 통해 들어보면은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에서 원자력 전공을 하는 학생이 올해 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참 참혹한 현실이죠. 이것이 무늬만 그 친원전 흉내를 낸다고 해서 현실이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텐데요. 자, 그리고 10월 19일에 중국은 이제 유명한 히토류 단속 조치 이걸 발표했죠. 자, 그 무렵에 10월 16일에 정부는 히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하면서 중국과 협력, 대화 채널 유지 이건 강조하고 동맹국,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그러한 연합 대응이나 공급망 재편 같은 적극적 조치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 10월 22일 보도를 따르면은 중국이 조선 해양 사업에서 한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이렇게 하나였죠. 올렸는데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중국 상무부에 조속한 해제 요청, 공식 전달 이런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 우선적으로 중국 협의는 택하지만 자유진영 동맹과 공동대응 앞으로 적극 모색해야 돼.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제장관 회의에서 우리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재추진 좋습니다. 공식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행해 가려는 의지가 제대로 관측되지 않는다고 주로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 우선 품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임라인이라든지 공동 비축, 조달 규칙 이런 게 전혀 이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계속 발신하고 있지만 자유진영 공급망 쪽으로 이행하는 로드맵 쪽은 너무나 이렇게 소홀하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북 관련해서요.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 및 통일 방향성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 유엔 연설에서 소위 엔드 이니셔티브, 자, 교류다, 관계 정상화다, 비핵화다 이걸 제시하면서 흡수 통일을 포기한다, 적대행위 중단 원칙 이런 것을 언급했어요. 문정부로부터 사실 한 칸 더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죠. 이 방향성과는 배치되는 거죠. 문 정부 때는 오직 평화라는 말로 반헌법적으로 나갔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지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싹 내려버리는 거죠. 북한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국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세를 강화할 때는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민족 대단결이라고 난리쳤죠. 그래서 통일을
적대관계 중단, 교류 확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정체적 통일 방향과는 어긋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디지털 주권 여섯 번째로 관련해서 국가 데이터 센터 화재 유명하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중국 무비자 입국이 그냥 강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죠. 자, 국정자원 화재로 엄청났죠. 공무원 75만 명 업무용 개인자료 저장소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무비자 입국을 계속하니까 신원 확인, 사후위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국경 입출국 통제라는 주권 핵심 기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 예를 보듯이 세계적으로 이민도 아니죠. 국경 관리 문제입니다. 국경 관리 문제를 실패했을 때 유럽이 겪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을, 재앙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남부 국경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가 백길이 좀 멀고 북한 쪽으로는 막혀 있고, 자, 여러 가지 이제 항공이 오는 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부분도 옛날부터 인해 전술처럼 한 국가에 이미 10%를 넘으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경험적으로 다 관측되고 있죠. 이미 아주 많은 수의 연변 조선족이 호의를, 우리 그 동포에 대한 호의를 입고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국적은 중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위험 관리에 소홀하다. 그래서 더구나 9월 달에 최소 3년이에요. 3년간이나 신원 미상 해커가 공무원 650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탈취해가지고 정부 전산망을 그냥 휘젓고 다닌 겁니다. 손바닥 안에 보듯이 정부 전산망을 본 거죠. 그런데 3년 뒤인 7월에야, 25년 7월에야 이를 인지했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공격 코드, 작업 패턴 면에서 중국계 조직과 유사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이렇게 국내 연구진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정부 정보보안 예산이 그런데도 44.8%, 거의 절반으로 감액됐어요. 누가 감액했습니까? 민주당 주도 국회 아닙니까? 왜 감액했죠? 3년간 이런 사실을 알고 감액한 건가요? 모르고 감액했더라도 그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자, 조선비즈 언론은 국정원이 인증서와 IP를 이용한 장기 잠입시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자, 국가 핵심 행정 데이터 잘 지켜지고 잘 통제돼야 될 텐데 무결성, 주권이 완전히 데이터 주권이 위협받고 붕괴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심각하죠. 자, 외교 주권 관련해서입니다. 자, 무비자 정책 정말 재고돼야 되고 반중 시위를 억압하는 부분도 너무나 형평성이 없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게 되고 우리 주권적으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9월 29일에서 내년 6월 30일 기한으로 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한다고 했지만 자, 우리 이 심각한 중국 주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탈 사례 우려가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었죠. 그래서 대림동에서 자생적인 반중 시위가 발생하고 그러자 중국 대사관이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직접 2030 세대의 명동 반중 시위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다 이러면서 막 발언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대응이 이제 더 문제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바로 대응 강화를 지시해요. 총리가 인종 혐오라면서 이걸 규정하고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자, 여당은 특정 국가 집단을 겨냥한 시위를, 우리 중국을 겨냥한 시위죠, 사실상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요. 반미, 반일 시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어땠습니까? 그럼 미 대사 이렇게 막 흉기로 가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사관 담 타 넘어가고. 그때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토착 왜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혐오 발언 아닙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만, 그것도 중국 대사관의 발언에 금방 굴종해서 이렇게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자유의 위축을 넘어서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반자유적이고 반자유민주적이고 반공화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외교 안보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